결론에 도달한 게 그냥 복잡성 교육이 이게 이제 교육을 바라보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갔다. 그래서 이제 이 복잡성 교육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들하고 몇 년간 계속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들을 때마다 새롭고 좋다고 그러셨는데 그 반대 현상도 있어요. 선생님마다 이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제 한두 번 오셨다가 이제 외면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렇고 우리 그 복잡성 교육 연구의 선생님들도 그렇고 사실 아직도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요. 워낙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지만 이것이 이제 과연 이게 대중화가 가능하고 선생님들한테 확산이 될 것인지 뭐 이런 거를 좀 저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복잡성 교육은, 복잡성 과학은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을 단순계가 아니라 복잡계로 바라보는 거죠. 따라서 이 복잡성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현상, 교육정책을 복잡계로 보는 거예요. 수업도 복잡계로 보는 것이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도 복잡계로 보는 것이고, 교육정책이 시행되고 집행하는 과정도 복잡계로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이들 교과서나 교재에 서술되어 있는 내용도 보면은 단순계로 서술되어 있거든요. 그걸 복잡계로 바꿔서 가르치자. 그러면 아이들이 이 세상을 단순계로 보지 않고 복잡계로 보는 그런 사고방식이 길러지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자연과학 분야나 경영, 경제 분야는 20세기 초중반부터 이제 이런 연구가 계속되어 왔는데, 교육학 분야는 2000년대 들어서 비로소 본격적으로 연구가 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이게 그렇게 그다지 확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어떤 심정이냐면은 요새 스타트업이라는 말이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교육 용어로도 등장하는데 기존의 어떤 새로운 아이템으로 창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존의 어떤 새로운 아이템으로 창업을 했는데 이게 벽에 부닥친 거예요. 소비자들로부터 뭐 반응이 없고,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투자했던 거를 이제 좀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벽에 부닥친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 저는 복잡성 교육을 좀 오랫동안 했고, 이제 1년간 작년에 좀 선생님들하고 세미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벽에 부닥쳐 있는 이제 그거를 좀 그런 느낌입니다, 저는. 그래서 저게 이제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단순계로 바라보는 것은 그 뿌리를 살펴보면 그 뿌리 중에 하나가 뉴턴의 고전 역학이죠. 왜 뉴턴의 고전 역학이 단순계, 이 자연현상을 단순계로 바라보는 거냐면 저게 만유인력 공식이죠, 그죠? 뉴턴의 고전 역학의 대표적인 공식이죠. 만유인력 F는 두 개의 물체 사이에 힘이 작용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질량 라지 M인 물체와 질량 스몰 M인 물체의 질량 곱하기 만유인력 상수를 곱하고 두 물체 사이의 거리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이게 만유인력이 되잖아요, 그죠? 실제로 우리 과학 시간에 저걸 그대로 가르치고 있죠. 근데 저게 맞는 식일까요? 저게 이제 그 세상을 단순계로 바라보는 이제 대표적인 관점이죠. 말은 만유인력인데 두 개의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 세상의 만유인력은 그 수를 알 수 없는 굉장히 많은 물체 사이에 힘이 작용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물체가 이 두 개 아니라 세 개로 늘려봅시다. 라지 M, 스몰 M, 뭐 M 다시 세 개만 들어가도 그건 계산을 못해요. 세상을 단순계로 바라보는 거예요. 뉴턴도 그걸 알았다고 해요. 그래서 물체 세 개를 갖고 이렇게 만유인력을 계산하다 보니까는 그 당시에는 컴퓨터가 없었잖아요. 종이하고 연필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태양계만 하더라도 우리 대표적인 행성이 뭐 수금지야, 목토, 천, 해 해갖고 꽤 되잖아요, 그죠? 그 만유인력을 개선하는 건 도저히 불가능했죠. 그러니까 뉴턴이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포기를 하고 이렇게 단순한 식으로 설명을 하려고 했던 거죠.
이런 그 세상을 단순계로 바라보는 이런 그 사고방식을 그냥 퉁쳐갖고 근대적인 패러다임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근대적인 패러다임은 모든 사회제도, 교육제도,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수백 년 동안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죠. 그래서 학교나 교육도 저런 그 단순계로 바라보는 그런 관점에서 모든 게 설계가 돼요. 교육과정도 그렇고. 대표적인 게 뭡니까? 타일러와 블룸의 그 교육과정의 가장 고전적인 학자가 타일러와 블룸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였습니까? 구체적으로 진술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갖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교육 목표를 세우고 뭐 도입을 하고 전개를 하고 그 선형적 근거와 관계로 수업이 진행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여전히 우리한테 영향을 미쳐갖고 역량중심 교육이라고 하지만은 역량중심 교육도 결국은 사람의 역량을 이렇게 세분화 목록화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세분화 목록화해서 거기에 맞춰서 도입 전개하고 수업 설계를 한 다음에 가르치라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도 거기 이제 뭐 도입되고 그러지만은 결국은 그 근간을 거기서 아직 못 벗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 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복잡성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쉽겠어요? 쉽지 않죠. 자, 그런데 이미 뉴턴이 잘 나가던 시대에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윌리엄 블레이크. 이분은 이제 예술을 하는 사람인데 이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사람은 뉴턴이 잘 나가는 그 당시에 이미 그 뉴턴의 그 고전 역학이 상당히 세상을 잘못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뉴턴을 조롱하는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이게 이제 뉴턴이에요. 뉴턴이 굉장히 불편한 자세로 복잡한 세상을 아주 단순한 도구인 컴퍼스로 재고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자세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허리가 완전히 굽어져 있고 피가 머리 쪽으로 쏠리고 굉장히 불편한 자세죠. 그죠? 이런 그림을 그려서 뉴턴을 조롱한 거죠. 자, 영국은 대단한 것이 이 그림을 또 이렇게 동상으로 만들어갖고 박물관에다 전시를 해놨어요. 그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사람이 이 그림을 그리고 시를 썼는데 그 시 한 구절이 이거예요. 하느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외눈박이 시각과 뉴턴을 잠에서 깨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세상을 단순계로 보고 절대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20세기 한 초중반부터 저는 이제 근대적 패러다임이 서서히 깨지기 시작하면서 자연현상, 사회현상을 이제 복잡하게 설명하는 그런 이론들이 이제 계속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반딧불 현상, 그 다음에 이거 컴퓨터 연결망, 그 다음에 도로망, 이 도로망도 한꺼번에 저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 처음에 도로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뚫려서 저렇게 건설된 거 아니야? 저것도 이제 복잡계 원리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 다음에 생태계, 그 다음에 이거 뭡니까? 호수 생태계인가요? 이거 그 다음에 저런 이 붉은 악마 같은 사회현상, 그 다음에 주가 변동, 뭐 이런 그 다음에 회사의 조직, 그 다음에 인간관계,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 연주, 그 다음에 생물체, 이런 게 이제 다 복잡계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은 각 시대마다 세상을 보고 해석하는 관점이 달라졌다는 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말은 인공지능 시대라고 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옛날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니까 계속 이게 어긋나는 거죠. 어긋나고 우리 교사나 학생들이 또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요새 하라는 게 굉장히 많죠. 그죠? 역량중심 수업을 해라. 그 다음에 뭐 수업과 평가와 기록을 일체화하라. 등등 굉장히 많은데 그게 이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정책이 시행되고 집행하다 보니까는 굉장히 그 현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다. 자 보세요. 이 별자리가 있죠. 별자리. 우리 별자리가 주로 그 동물들 이름을 붙였잖아요. 뭐 백조자리, 사자자리, 흑개자리 등등. 그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그 별자리 이름을 붙일 때 그 고대시대 사람, 고대시대는 그 애니미즘이라고 그러죠. 애니미즘. 모든 사람들에는 생명이 깃들어 있다. 뭐 이제 그런 사상이 생각이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활과 친숙한 동물의 이름으로 별자리 이름을 붙인 거죠. 그죠? 실제 별자리를 보면은 하나도 백조같이 안 보였잖아요. 안 생겼잖아요. 그죠? 하나도 사자같이 안 생겼고, 하나도 흑개처럼 안 생겼는데, 저는 그래서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거든요. 저게 어째 백조자리인가. 그런데 그런 그 애니미즘 생각을 갖고 있으면 세상이 그렇게 보인 거죠. 그죠?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그 지리상의 발견이라고 그러죠. 지리상의 발견 그 당시에 이제 북반구에 있던 사람들이 배를 타고 남반구로 이제 막 가잖아요. 그죠? 근데 북반구에서 봤을 때 그 별자리하고 남반구의 별자리도 전혀 다른데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근대 산업사회가 시작되고 나서 발견된 별자리의 이름을 보면은 그때는 어떤 이름이 붙여지냐면은 팔분이, 옥탄트라는 팔분이 자리라는 별자리가 있어요. 남반구에 가면 실제로. 현미경 자리라는 별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이따 제가 또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 공기펌프라고 그 근대 사회를 여는 대단한 또 발명품이 있었어요. 공기펌프 자리라는 또 별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근대 사회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 원인과 결과가 아주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정밀한 기계처럼 보기 시작한 거죠. 기계.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기계들이 막 발명되면서 증기기관, 그 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기계들이 뭐 방적기계 이런 기계들이 발명되면서 인간들 세상에 엄청난 변화를 불러일으키니까는 사람들은 자연부터 그런 기계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실제로 별자리를 저렇게 기계처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인공지능 시대에는 또 예를 들어서 또 새로운 별자리를 본다면 아마 뭐 알파고 자리 막 그러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복잡계를 쭉 예를 들었는데 전혀 관계없는 별개의 현상들이 다 복잡해요. 소련, 구소련의 붕괴한 현상, 뭐 주식시장의 경제 현상, 생명, 생태계, 그 다음에 진화 현상.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학문 분야에서 다 세상을 복잡계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은 뭡니까? 이 세상이 복잡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수백 년간 단순계로 보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교육계도 이제는 이런 복잡성 사고를 통해서 교육 현상을 보고 또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거는 이제 각 학문 분야에서 복잡성 이론이 좀 발달되어 그런 거를 제가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복잡성 교육은 그 학문 자체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고 그 실천은 더욱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잡성 교육과 관련된 어떤 제가 보니까 이게 4개의 흐름이 좀 이렇게 포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복잡성 사고를 훈련하는 그런 실천이 한쪽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지금까지 단순계로 보도록 훈련받았어요. 그죠? 특히 산업화 시대 교육을 받은 우리는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어때요? 삶 자체는 굉장히 복잡해졌지만은 아이들은 여전히 우리 교육과정 설계 원리라든지 그런 거에서 여전히 단순계로 세상을 보도록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하면 복잡계로 바라볼 수 있을까? 그런데 세상을 복잡계로 바라보는 이런 사고방식은 그냥 책 한 줄 읽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받아야 돼요.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연구하고 실천을 해야겠는가. 이제 그런 게 하나의 과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업을 실제로 복잡계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요새 많이
선생님들이 현장에 적용하는 수업이 몇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플립 러닝도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바루타? 하부루타, 그죠? 유태인 대화 방법, 그죠? 그것도 이제 토론식 수업이죠. 토론식 수업을 이렇게 설계한다든지 아니면은 배움의 공동체 수업, 그죠? 그리고 또 뭐 이제 그 교육 비평 하시는 분들, 그죠? 교육을 어떤 그 문화 현상으로 봐갖고 이제 수업을 설계하고 해석하는 그런 관점도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교육공학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교육을 이제 공학적으로 설계해갖고 또 분석하고 이러는 흐름도 있고, 또 뭐가 있죠? 하여튼 등등등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한 관점들은 이 복잡성 교육 관점에서 보면은 잘 봐봤자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그 교육 그 원리랄까 철학을 지배하는 게 이제 구성주의잖아요. 그죠? 사회적 구성주의. 그래갖고 물론 이제 구성주의는 급진적 구성주의가 있죠. 그죠? 개인이 이 세상을 구성한다. 그래갖고 대표적인 학자가 피아제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사회적 구성주의 입장에서는 비고치키 이론을 사회적 구성주의로 보고 또 비고치키를 설명하려고 하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수업을 설계하고 수업을 하는 것과는 다르게 복잡성 교육은 이 수업을 복잡교육 설계하고 만들어 나가는데 이것 또한 우리가 연구하고 앞으로 실천해야 될 이제 그런 분야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학교 자체도 복잡해요. 학교 자체도 복잡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단순계로 바라보고 학교를 운영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뭐 좋은 예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은 뭐 학교 폭력 연수를 뭐 10시간 이상 하게 하면은 이제 학교 폭력이 줄어들 것이다 라든지 아니면 안전사고를 뭐 방지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학교를 운영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고 이제 복잡계 원리에서 진행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다면 그것을 복잡계로 보기 위해서 이제 어떤 연구를 하고 어떤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정책도 요새 이제 거버넌스라는 말이 많이 이제 유행하는데 옛날처럼 대통령 혼자 뭐 이렇게 정치를 하고 뭐 지자체장 혼자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국가나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계층 집단하고 같이 협력해서 정책을 펼쳤잖아요. 그 자체가 복잡하게 작동하는 거죠. 그럼 그건 또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느냐 이런 거죠. 특히 이제 세계화로 인해서 그 각 국가의 그 교육 정책이 그리고 OECD 교육 정책이 많이 영향을 미치죠. OECD 교육 정책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게 OECD에서 그 교육 정책을 만들 때 각국의 그 교육 관료들이 많이 이제 같이 참여를 해서 만들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역량 중심 교육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죠. 그죠? 그래갖고서는 각국의 그 교육 관료들이 OECD에 모여서 교육 정책을 만들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디죠? 그 국가교육기관? 뭐 교육학술정보, 교육평가원 그런 데서 이제 그 수행 연구를 엄청나게 해갖고 또 선생님들도 거기 참여해서 역량중심 교육에 대한 그 연구 보고서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학교에서 이제 시행이 되게 만드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2014년도 그 제가 이따 보여드릴 텐데 2014년도에 그 OECD 홈페이지 들어가고 거기도 이제 교육 정책을 복잡하게 보는 그런 논문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제 들어오지 않았죠. 자, 그래서 이제 저런 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대충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저게 내용이 사실 어렵거든요. 어려워갖고 일단 그런데 이러한 관점을 우리가 가지려면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인식론의 변화예요. 인식론의 변화. 우리가 보통 교육 정책이나 수업을 할 때 철학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철학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뭐 공공성, 뭐 시민성 이런 걸 이제 철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철학 말고
그 고전적인 그 철학이라는 학문에서 말하는 철학은 딱 세 가지죠, 그죠?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이에요, 그죠? 과연 존재하는 게 뭐냐? 실제로 존재하는 게 뭐냐? 이 플러스펜이 실제로 존재하는 거냐? 플라톤은 아닌 거죠, 그죠? 이데아라는 세계가 있어서 거기에 존재하는 게 실제로 존재하는 거지. 이거는 그 플라톤의 동물의 우화에 의하면은 이상세계 그림자에 불과한 거죠, 그죠? 이건 허구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갖고 애들한테 교육을 하는 그거는 엉터리인 거예요, 그죠? 이데아에 있는 그 원의 넓이 구하기 뭐 이런 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런 그 이데아 세계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데카르트가 주장했죠. 엄밀한 논리적 추론을 통해서 접근해야 된다. 그게 합리주의 철학이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런 그 이데아 세계에 있는 아주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제 가설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엄밀한 검증 절차, 실험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그것이 진리다. 그게 소위 말하는 경험주의 철학이죠, 그죠? 제가 말하는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되었을 때 그것이 가치 없다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복잡성 철학에서 그리고 인식론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학교가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진리여야 되잖아요, 그죠? 거짓을 가르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그게 진리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이 진리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 그리고 그 진리에 어떻게 접근하느냐? 그게 인식론이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그게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그 가치로운 거냐? 이제 그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인식론에 초점을 맞춰서. 스테볼로는 인식론이라는 뜻이고, 간객관적 인식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지는 이제 좀 이따 나올 것이고요. 이 복잡성 교육에서 주장하는 이 인식론이 최근에 갑자기 나온 게 절대 아니에요. 옛날에 고대 시대부터 있었어요. 고대 시대 때부터 있었는데 그 고대 시대에 무슨 그 이름 어려운 그 학자들 있어요. 그런 것까지 다 제가 잘 모르기도 하지만 그런 것까지 다 얘기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예를 들어서 스피노자죠, 스피노자. 그러니까 이런 그 복잡성 교육의 그 간객관적 인식론을 또 이제 그냥 또 어떤 관점에서 보면 탈근대적 인식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그 탈근대적이고 이런 간객관적 인식론의 계보를 철학적으로 쭉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그 철학자들의 계통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스피노자예요. 스피노자의 주 저서가 에티카죠, 에티카. 그 다음에 이 베르그송이라는 철학자가 물질과 기억이라는 이 책에서 또 이제 그 간객관적, 물론 이분들이 간객관적 인식론이라는 용어는 안 썼는데 지금에 와서 이제 학자들이 보니까 그거 일맥상통하는 얘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복잡성 교육이라는 그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한 10몇 년 전부터 이제 저랑 이제 몇몇 선생님들이 이제 저런 책들 다 공부한 거죠. 쭉 공부를 해온 거죠. 그 다음에 이 생물학자 중에 그 움베르토 마투라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간객관적인 인식론을 이제 생물학적 입장에서 이 바렐라라는 사람하고 같이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꼭 이제 철학적으로 봐야 된다면 이제 이 마투라나 바렐라하고 그다음에 스피노자, 그다음에 베르그송 이제 에티카 물질과 기억 이런 책을 우리가 이제 작년에 또 이제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복잡성 교육과 생태주의 교육의 인식론이 간객관적이라는 것을 개과학적으로 쭉
설명해 놓은 책인데 이건 제가 번역한 거예요. 재작년인가 출간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은 그 인식론의 그 계보학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 책을 보면은 요게 이제 좀 영어로 되어 있는데 잠깐 요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철학은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으로 나뉜다 이거죠. 계보학. 저 책에 있던 방금 전 그 책에 있는 그림이거든요.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형이상학 중에는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다루는 그런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념적인 분야를 다루는 분야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그노시스 지식이고 에피스테메 지식이라고 하는데 어떤 그 이념적인 지식을 다루는 분야가 신비주의하고 종교 분야죠. 그렇죠? 요것도 하나의 철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신비주의, 종교. 그 다음에 형이상학적 관점 중에 그 실용적인 지식을 다루는 그런 분야가 이제 합리주의하고 경험주의죠. 합리주의하고 경험주의가 여전히 우리 학교를 지배하고 있는 그 중요한 철학 중에 하나죠. 이게 왜 형이상학이냐? 형이상학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냥 대충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없는 아주 이상적인 세계를 설정해 놓고 그게 더 중요하고 그게 본질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형이상학이라는 거. 그죠? 그래서 이 합리주의는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복잡하고 어지럽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진리는 우리가 영원 불변한 거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죠? 네? 영원 불변한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그런 진리는 없다. 그래갖고 관념적으로 어떤 이 절대적인 진리를 만들어 놓고 그 진리에 도달하는 방법은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도달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합리주의라고 보는 거죠. 사실 우리 교육과정 설계라든지 교과서 내용 구성 이런 게 다 합리주의의 철학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과목이 수학이죠. 수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과를 나눌 때 단계형 교과라고 그러죠. 맞습니까? 그리고 과학 같은 경우는 무슨 교과라고 그러죠? 심화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수준이 있는 그런. 그러니까 수학을 단계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합리적인 지식은 이 체계적인 질서로 쫙 돼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장 기초부터 엄밀한 추론에 의해서 연역에 의해서 쭉 단계를 밟아가야 제대로 수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초가 부족하면은 수학을 어느 단계에서 이제 무너진다. 수학 포기자가 생긴다. 그래갖고서는 기초가 중요하니까는 국가가 기초학력 테스트를 하고 돈을 많이 투자해서 기초학력을 이렇게 증진시켜야 되죠. 그죠? 네? 그런 논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복잡성 교육에서는 그렇게 안 봐요. 수학이라는 개념도 그렇게 체계적인 절차에서 기초부터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학생들의 몸의 움직임과 생활 경험으로부터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다 보면은 제가 이제 오늘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초등학생한테 수업을 해도 중학생, 고등학생 단계에서 수학 개념이 창발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적기로서 작용하면서.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이런 합리주의 관점에서 그런 수학을 설계하는 것은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보수적인 관점이고 이거는 새로운 관점이죠. 그런데 교육사를 보더라도 저런 생각이 계속 충돌을 해왔어요. 예를 들어서 교육사에서 그 진보주의 시대가 있었죠. 20세기 초반에 존 듀이가 같이 활동하는 거죠. 존 듀이도 지금 보면은 인식론이 간객관적 인식론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존 듀이.
존 듀이 철학도. 그런데 존 듀이가 이제 그 진보주의 교육을 막 펼치니까는 그 소련에서 스푸트니크 그 인공위성 발사하면서 보수 진영에서 공격을 해오거든요. 그 보수 진영에서 공격을 해올 때 그 캐치프레이가 뭐였는지 아세요? 기초로 돌아가자 했어요. 기초. Back to the basic. Back to the basic.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지식이라는 것은 학습자 밖에 이미 체계화된 지식이다. 그죠? 그 지식을 만들었고 그 지식으로 돈 벌어오고 사람들은 그 지식을 지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보수적인 관점이고 이미 학습자 밖에 체계화된 지식이기 때문에 기초부터 차근히 감게 되는데 저 진보주의 교육학자들이 무슨 뭐 체험 학습이니 뭐니 이상한 거 하니까는 애들이 공부를 못하니까는 학력이 떨어지고 소련이 먼저 인공위성을 발사한 거 아니냐 그런 주장을 하는 건데 요새 우리나라도 비슷하지 않아요. 그죠? 물론 우리나라 뭐 진보 교육이 제가 꼭 옳다는 것도 아니고 보수 교육이 꼭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다 그게 일리가 있는 주장이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그런 관점이 충돌하는 지점이죠. 저는 이 방송은. 경험주의가 또 왜 형이상합니까? 경험주의도 역시 그 과학에서 실험이라는 것도 결국은 가설을 검증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물은 100도씨에 끓는다. 그죠? 물은 100도씨에 끓는다라는 것을 만약에 절대적인 지식이라고 보면은 그것도 하나의 그 이데아 세계를 설정해 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지식을 검증하려면 어떻게 돼요? 계속 물을 끓여보면 되는 거죠? 그럼 진짜 100도씩 끓어요. 경험을 해보는 거죠. 그죠? 물론 그 실험을 설계하는 게 간단치가 않겠죠. 그죠? 뭐 변이를 통제하고 실험을 설계하고 변이를 통제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해보니까는 물은 100도씩 끓다. 그런 결론에 도달하도록 교육하는 게 이게 완전 경험주의죠. 그죠? 이런 그 형이상학적 관점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브랜드 데이비스라는 이 저자입니다. 그런데 20세기가 지나면서 근대적 패러다임이 깨진다고 했잖아요. 그 근대적 패러다임이 이제 여러 학문 분야에서 깨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형이하학적 관점이 등장을 해요. 저건 물론 굉장히 도식화해 놓은 거예요. 도식화해 놓은 건데 형이하학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런 절대적인 진리나 지식이라는 건 없다. 결국은 이 세상을 제대로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절대적인 지식이나 진리가 있다기보다는 지식은 인터 서브젝티비티하게 만듭니다. 이 서브젝티비티라는 게 주체성이라는 말이죠. 주관성 뭐 이런 거죠. 간주관적으로 지식을 만들어준다 이거예요. 그게 말하는 구성주의 그죠? 사회적 구성주의라는 게 뭐예요? 사회적으로 지식이 만들어진다는 말이에요. 물론 그 이론도 깨집니다. 자, 그래갖고 이 그 인터 서브젝티비티 간주관적인 이 인식론은 크게 구조주의하고 후기 구조주의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이 구조주의는 완전히 그 20세기 거의 모든 학문을 지배한 사조죠. 이 세상은 모든 걸 다 구조가 있다고 보는 거죠. 사회학, 생물학, 뭐 문화, 인류학 다 그렇게 봤어요. 그죠? 프로이드 이론. 프로이드가 말하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삼각형도 어떤 구조로 세상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심리학도 마찬가지죠. 후기 구조주의는 뭡니까? 그런 구조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구조도 끊임없이 변한다. 그 구조 속에는 뭔가 권력 관계가 있다. 그죠? 그 구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구조 속에 작동하는 숨겨져 있는 어떤 권력 관계가 중요하고 그런 권력 관계를 통해서 뭐 교육을 뭐 이렇게 변화시켜야 된다. 교육학에서는 뭐 그런 주장들이 나오죠. 근데 이제 이런
이런 이론의 맹점이 발견되면서 복잡성 교육과 이제 생태주의 교육이 나오는데 이 관점은 그런 게 아니라 지식은 간객관적으로 만들어진다. 근데 저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잖아요. 그거를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형이상학적 관점은 뭡니까? 형이상학적 관점에는 신비주의, 종교, 합리주의, 경험주의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말고 바깥의 이상적인 세상을 설정하는 것 같죠. 그런 관점이죠. 그죠? 이거는 제가 도식화한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는 여기에 있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에. 그죠? 그런데 이런 형이상학적 관점이 깨져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설명을 제가 그리고 우리가 요새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형이상학적 관점이 결국 사라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생활과 우리 교육에 확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복잡성 교육이나 생태주의 교육 그런 부분이죠. 그죠? 실제로 그 교보문고나 이런 데 가보면은 신비주의 관련 책들이 이런 과학서적보다 훨씬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종류를 따지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종교서적도 엄청 많이 보잖아요. 성경책 말고 더 베스트셀러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 선생님들 많이 하시는 애니어그램도 철학적 분위기가 이 신비주의거든요. 신비주의예요. 근데 잘 맞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는 이 복잡성 교육이나 이런 걸 부정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네? 부정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관점은 훨씬 더 많은 걸 잘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형이하학은 뭡니까? 이상적인 세계가 제거됐어요. 여기 바깥에 이상적인 세계가 제거되고 우리 세계만 보는데 그런데 여전히 이 형이 간주관적인 관점은 인식의 주체인 인간과 인간 아닌 비인간 사물을 여전히 이분법적으로 구분을 해요. 이게 이제 인식론의 한계라고 보는 거예요. 저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말장난이 아니라 인간이 이렇게 합리적인 추론과 경험적인 그 활동을 통해서 지식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까? 데카르트에 의하면 이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죠? 이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물론 맞는 말이죠.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이 이성만으로 세상을 인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성만으로 세상을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생물학 같은 게 쭉 발견되면서 인간의 그 행위나 교육 현상이 꼭 인간만의 현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인간한테 저렇게 인식론적으로 특권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인간만이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그죠? 인간만이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개인과 사회를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이 사회를 어떤 그 실체로 보는 또 그러한 관점이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사물을 무시해요. 인간한테 이렇게 인식론적으로 특권적 지위를 부여하게 되면 이 서브젝트 한테만 인식론적으로 특권적 지위를 부여하게 되면 교육에서 이 사물의 역할을 우리가 제대로 못 보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 세미나 하는 것도 일종의 어떤 교육 활동이라고 봤을 때 이 프로젝터라든지 이 스크린이라든지 마이크라든지 선생님들이 지금 쓰고 계시는 수첩이라든지 연필이라든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재 교구라든지 이런 사물이 없으면 교육이 가능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어떤 인식활동, 교육활동에
인간과 비인간, 인간과 뭐 동물, 인간과 자연, 인간과 사물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해서 인간한테 또는 사회한테 어떤 그 지식과 행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존재론적으로 인식론적으로 특권적 지위가 있다고 보는 관점이 또 허물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왜 허물어지냐면은 제가 이제 다른 슬라이드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까 제가 그 별자리 중에 그 근대 이후에 그 남반구에서 발견된 별자리 중에 공기펌프 별자리라는 게 있다고 했죠. 그 제가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 공기펌프 별자리가 있어요. 이 공기펌프가 굉장히 저 때가 16세기인가 그렇죠? 16세기에 이게 공기펌프거든요. 이게 보일이라는 그 과학자가 발명한 거예요. 보일의 법칙 있죠. 보일. 그 중학교 과학시간에 나오는데 보일의 법칙이 뭐죠?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는 뜻이죠. 네? 풍선에다 공기를 넣고 압력을 가하면 부피는 반비례해서 적어지잖아요. 그죠? 그게 보일의 법칙이죠. 그 보일이에요. 이 보일이 공기펌프를 발견했거든요. 보일이 왜 저기 공기펌프를 발견했냐면은 이 보일이죠, 보일. 17세기네, 17세기. 이 17세기에 그 30년 전쟁이 있었어요, 유럽에서. 30년 전쟁. 아주 제가 이제 역사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그 유럽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요새 좀 혼란스럽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탄핵되시고 뭐 대통령도 새로 뽑아야 되고 뭐 87 체제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그러고 새로운 헌법도 만들어야 된다고 뭐 혼란스럽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정치가나 지식인들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17세기 유럽도 그랬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보다 상황보다 더 심각해요, 그렇죠? 보일은 당시 보일은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은 재벌가의 아들이었어요. 완전히 그 지배 계층이었죠, 그죠? 그리고 당시 그 영국 런던 왕립 학회 회원이었어요. 최고의 지식인이었죠, 그죠? 그죠? 그래갖고 막 사회가 혼란스러우니까 이 질서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 이거를 막 궁리하던 터에 궁리하다가 이게 30년 전된 상황이에요. 양민 학살도 엄청나게 일어났고 크로메이 활약했던 그런 전쟁이에요. 그래서 당시 이제 정치적 질서를 재건하려는 지적 투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일이 실험 공동체를 만들어갖고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누구든지 따를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절대적인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보일이 공기펌프를 만들었어요. 저 공기펌프가 뭐냐면은 이렇게 그 둥그런 공을 만들어갖고 공기를 빼내는 거예요. 공기를 빼내면은 이 안이 진공이 되죠? 진공이 되니까는 저 안에 촛불을 넣으면 촛불이 저절로 꺼지잖아요. 우리는 지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저 당시에는 저거 굉장히 신기하다고 봤어요. 그리고 저 속에 쥐를 넣으면 쥐가 죽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 당시 시대 변환기에는 우리 지금 시대의 알파고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공기펌프가. 우리 지금 알파고 나타났다고 난리잖아요. 인공지능 나타났다고. 그 당시에 바로 저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인공지능을 갖고 질서를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요새 그 연수하면 강사들의 결론이 다 인공지능 시대에 지식은 다 인공지능이 알아서 할 거니까는 수학과학 배울 필요 없고 사람들 사이 어떤 감정 교류하고 협력하고 이런 거 해야 된다고 상투적으로 주장하잖아요, 그죠? 그런 현상이 똑같은 거죠. 그래갖고서는 이 사회의 혼란스러워서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이 사물을 봐라. 어? 여기 보면 이게 절대적인 어떤 진리가 있지 않느냐. 네? 그러면서 이제 세상의 질서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이나 그때나 어떤 사람이 그럴싸한 주장을 하면 꼭 반론이 제기가 되죠. 그때 반론을 주장했던 사람은 홉스예요, 홉스. 리바이어더 쓴 사람이죠. 리바이어더는 그 보이라고는 달리 그 서민 계층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공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공격을 합니다. 저거 뭐 진공을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100% 진공 안 된다. 사실 그렇겠죠, 그죠?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 공기펌프 만드는데 엄청난 돈이 들었대요. 지금 그렇지만 알파고 만드는 돈만큼 들었어요. 근데 아까 그 보일이 그 귀족 출신이니까 만들 수 있겠죠, 재력이. 그리고 촛불이 꺼진다고 그러는데 그거 진공인에서 꺼졌는지 그거 확신할 수 없다. 그리고 쥐가 죽었는데 쥐가 답답해서 죽었는지 질식해서 죽었는지 그것도 증명할 필요 없다. 그리고 보일이 실험을 하는데 자기하고 친한 학자들만 데려다가 보여줬어요. 그 니들끼리 보고 주장하는 거지 그거 어떻게 하냐. 이제 그런 식으로 한 거죠. 근데 결국 누가 이겼냐면은 보일이 이기죠. 보일이 이기면서 근대사회가 펼쳐져요. 그 신앙의 자리를 과학이 대체하는 그런 근대사회가 이제 수백 년간 펼쳐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보니까는 이러한 그 근대 사회를 연 이러한 그 사건은 결국은 인간과 사물을 분리시키는 것이었다. 인간과 사물. 우리 그 교육활동이나 또는 사회생활 할 때 사물이 인간과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인데 문제가 없는데 사물을 인간 사회로 분리시켜서 사물을 완전히 무슨 어떤 그 객관적인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본 그런 것이었다고 이제 보는 것이고, 그래서 그 1990년대에요 과학전쟁이라는 말씀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990년대 과학전쟁이라는 대논쟁이 세계적으로 펼쳐져요. 그냥 보통 학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막 노벨상 타고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막 대논쟁이 펼쳐지는데 그 1990년대에 그 펼쳐진 논쟁의 싸움이 세 가지가 싸우고요. 하나는 뭐냐면은 자연과학자들 중심으로 지식이나 진리는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지식이나 진리는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그죠? 저기 보일처럼. 그게 이제 어떤 그런 학자들하고 아니다. 지식은 사회적으로 구성된다. 사회적 구성주의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아니다. 지식은 간객관적으로 구성된다. 사물이 없이는 설명이 안 된다. 이런 주장이죠. 그 단순화해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물은 100도씨에서 끓는다. 이게 객관적인 지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근데 물은 100도씨에서 끓는다라는 지식을 그 섭씨가 뭔지도 이제 학자들이 뭐에서 결정하고 그랬으니까 사회적 구성주의로 또 설명할 수도 있죠. 그런데 물은 100도씨에 끓는다는 그 지식이 온도계라는 사물이 없으면 성립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죠? 그래서 1900년대에 벌어졌던 그 과학전쟁에서 결국 누가 승리하냐면은 간객관적 인식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승리한 그 간객관적 인식론을 주장했던 그 학자 중에 대표적인 학자가 브루노 라투르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쓴 책도 대표적인 번역되고 있어요. 우리는 절대 근대인이 아니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아까 그 보일 홉스의 논쟁에서 보일이 승리하면서 근대사회가 열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근대사회는 마치 인간과 자연, 인간과 사물이 완전히 분리된 그런 사회를 우리가 생각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 근대사회를
추적해보니까는 근대 사회야말로 인간과 사물이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었던 그런 사회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절대 근대인이 아니었다고 주장을 드리고, 그러면은 인간과 사물은 끊임없이 동맹을 맺으면서 생활해 왔다는 거예요. 그죠? 어떤 인식론이나 존재론에서 사물의 위치를 우리는 제대로 봐야 한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 학자예요. 이 브루노 라토르가 쓴 논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온 인터 오브젝티비티라는 논문이에요. 이거 인터넷에서 찾으면 영어로 된 거 받아볼 수 있거든요. 간 객관성에 대하여. 그 논문 내용을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온 인터 오브젝티비티라는 논문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1990년대에 그 아프리카 중앙에서 마야노드, 오드잘라, 루드키, 로시라는 열대우림이 발견돼요. 이게 이제 남아메리카 아마존강 유역의 열대우림이 제일 큰 열대우림이고, 이게 두 번째로 큰 열대우림인데, 인간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지역이죠. 비교적 최근에 발견된 거죠. 1990년대에. 그죠? 그래갖고 사회생물학자들이 봤더니 이런 원숭이들이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 원숭이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사회생물학자들이 그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아주 저 사람들 연구 방법이 있거든요. 그 원숭이들에 접근하기 위해서 첫날은 좀 한 거리를 멀찍 돼요. 쟤네는 놀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관찰하다가 또 그 다음날은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놀라지 않게 하고, 마지막에 아주 가장 근접으로 가고 텐트를 설치하고 이제 카메라를 설치해서 원숭이들의 행동을 아주 그냥 몇 년간, 한 3년간 관찰해요. 그러면서 그림을 다 그리고 원숭이들의 표정, 그 다음에 그 원숭이들 그 털의 그 모양을 보고 이름을 다 붙여요, 원숭이마다. 그러면서 한 명 한 명의 행동을 다 관찰하는 거죠. 그 결과 얻은 결론이 뭐냐면은 하나의 복잡계를 이루면서 생활한다. 컴플렉스지. 그러면서 이 원숭이들은 사회 없이도 훌륭하게 사회생활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침팬지의 경우 무리를 지어가다 먹이 발견해도 안 먹고 무리 따라 먹고, 순놈 원숭이는 암놈에게 교미 허락받기 위해서 발전이 아닐 때 꾸준히 주기적으로 무정을 쌓는다든지, 개개 원숭이의 모든 행위는 다른 원숭이들에 의해 방해를 받는다. 따라서 어떤 목적을 이루려면 또 지속적인 협상을 해야 되고, 수많은 변수들을 동시에 보게 되고, 따라서 다른 원숭이들에 대해 끊임없이 주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침묵적인 부침성, 겉모술수와 긴장 등의 복잡성이 자연상태에서 저절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잡성이며 사회적 힘든 상태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회 구조가 없다. 같은 시공간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연쇄가 있을 뿐이다. 끊임없이 개개의 원숭이들이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서로의 상호작용에서 무기가 창발되는 것이다. 이제 복잡계가 창발하는, 자연상태에서 복잡계가 창발하는 경우를 보는 거죠. 그런데 저 발견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 이전까지 사회라는 것은 인간만이 누리는 특권적인 그런 산물로 봤거든요. 사회학자 중에 고전적인 사회학자 중에 대표적인 왁스 베버라든지 디루켄이 사회학을 창시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사회를 어떤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로 봤어요. 마르크스도 마찬가지죠, 그죠? 토대가 있고 상부 구조가 있고, 그죠? 문화 인류학도 결국 같은 관점이에요. 사회가 실체가 있습니까? 사회가 실체가 있어요? 사회를 실체로 봤다는 얘기는 개인과 사회를 구분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분법적으로. 이 원숭이들이 이런 현상을 보고 개인과 사회가 전혀 구분이 되지 않으면서도 사회생활한다는 걸 보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긴 하죠, 그죠? 그래서 20세기 사회학이 다 무너져버려요. 그래서 요새 사회학은 다 네트워크 사회학이죠. 네트워크라는 것은 개인과 사회가 구분이 안 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사회를 실제로 보는 관점이 무너지면서 사회적 구성주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에서 자꾸 사회를 만들려고 하죠. 대표적인 게 공동체잖아요. 우리 진보교육과 정책도 전문적 공동체 만들려고 또 뭐 학교 공동체 만들려고 계속 그래서 그 낡은 패러다임을 만들어요. 복잡성주의 관점에서 보면 억지라는 거죠. 그러면 인간의 관계는 어떠냐? 인간의 사회는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사물이 있어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사물에 의해서 프레임화되면서, 그러니까 아까 이 원숭이들은 부분과 전체가 없어요, 그죠? 그 무리가 전체 사회예요, 그죠? 근데 인간의 사회는 이 지구 전체가 어떻게 보면 사회잖아요, 그죠? 이 지구 전체의 인류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매번 새로운 걸 감지하면서 저 원숭이들처럼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은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사물로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고, 우리가 수업하는 장면을 보더라도 이 건물이라는 사물에 의해서 프레임이 만들어지죠. 이 책상 배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프레임이 만들어지죠. 어떤 교재 교구를 만들었냐에 따라서 프레임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한편으로 사회생활의 국지화가 이루어져, 로컬라이제이션. 사회생활을 이렇게 절단시키는 거죠. 절단시키는. 한편으로 전체와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이루어져요. 지금 우리가 이것도 하나의 사회생활이라고 봤을 때 이런 슬라이드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얼마든지 또 우리가 네트워크로 연결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업 장면도 하나의 사회생활이라고 봤을 때 끊임없는 국지화와 끊임없는 전체화가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서 사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복잡성, 간접관적 인식론에서. 그래서 사물도 행위자라고 봐요. 이게 굉장히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인데,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기 문이 있잖아요, 그죠? 이 문도 굉장한 행위자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밖으로 나갈 때 일로 나가려고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일로 나가려고 딱 부닥치고 안 나가잖아요. 저 문 쪽으로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엄청난 행위 능력을 갖고 있는 행위자예요, 저 문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문이 열리는 강도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저 문 열 때 아주 약한 힘으로 이렇게 열면 못 열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굉장한 힘으로 막 열어제기지도 않잖아요, 그죠? 우리 행위의 강도를 또 조절하잖아요, 저 문이. 그리고 저 문 속에는 굉장한 테크놀로지가 또 담겨져 있잖아요, 그죠? 배움의 공동체 속도 간객관적 인식론 입장에서 보면은 공동체는 허구적인 것이지만 디귿자 배열은 의미가 있는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교육 이론이. 그래서 이제 이런 이론들이 나오면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마투라나하고 바렐라라는 생물학자가 자신들의 그 간객관적 인식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그림인데요. 자, 인터 서브젝티비티까지는, 그러니까 간주관적 인식론까지는 주체와 객체를 이분법적으로 나눠갖고 주체한테 인식론적으로 특권적 지위를 부여한다고 했죠. 그런데 간객관적 인식론은 어떤 존재도 존재론적으로 평등하다고 봐요. 그것을 이제 철학적으로는 존재의 일의성이라고 부르는데, 그 개념도 새롭게 나온 것이 아니라 중세시대 때 엄청난 철학적 논쟁이 있었는데, 그때 둔수 스코투스라는 철학자가 주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그 이상적인, 우리가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기 쉽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자, 남자 이분법적으로 나눠갖고 남자는 좀 우월하고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조금 열등하고, 그 다음에 애들도 공부 잘하는 학생, 못하는 학생, 착한 학생, 나쁜 학생, 또 교사도 잘 가르치는 교사, 못 가르치는 교사 등등 이렇게 이분법적 사고가 굉장히 알게 모르게 젖어 있거든요. 그런 사고는 다 잘못된 거라고 합니다. 존재의 이성이라는 것이, 모든 존재는 평등하다. 존재론적으로 평등하고, 그 다음에 인식론적으로 그 어느 것도 특권적 지위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자기가 인식하는 것이 절대로 절대적 진리가 아니다. 얼마든지
사람마다 다르게 인식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주장이에요.